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24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일터에서의 불합리하고 위험한 민낯이 드러났고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지 관계자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고 김용균 일주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막상 산업 현장 일터에서 느끼는 이 노동자들의 안전도 체감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재단 권미정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조위에서도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이태성 간사와 함께합니다. 네, 이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학과의 송영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송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어느 젊은이의 슬픈 죽음을 머릿 기사로 보도합니다. 드니까 3억보다 더 떨어지는 게 노동자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습니다. 파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너무나 허망하고 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나 허망하고 아들한테 부끄럽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 19일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조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작업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지켜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도 요약될 수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간사님? 실제로 그 매뉴얼 상에 그 벨트를 점검할 때 그 인급 근접해서 그 작업을 하게 매뉴얼상에 지시가 돼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성실히 지키면서 실제로 벨트 밑에 낙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 가장 첫 머릿말이었던 발전사의 매뉴얼대로 일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이 주요 핵심 요지였습니다. 예. 주요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는 거죠.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에서 만든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그대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명백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셨지만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실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에 이미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구도덕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사인권에 사장의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매뉴얼 역시 서부발전의 그 매뉴얼대로 저희는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는 그 단순 그 인력을 하는 운전과 정비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책임은 원청인 서부발전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부화력발전소에 서부발전에 태안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발전에 소속된 그 관련 하청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는 보통 9개 정도로 이렇게 협력업체들을 구성하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에는 한국발전기술과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그다음에 금화,
정비를 하는 업체들 이렇게 3군데 정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얘기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만일까? 네. 왜냐하면 이전에 통계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산업안전법을 어겼을 때 특히 거기에서 누군가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었을 때 처벌받는 사업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특히나 1심에서도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노동자들의 목숨값은 4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발전소도 그렇게 입장을 취할 것이고 대부분 사회에서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또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무혐의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소홀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관대한 거죠. 관례가 이번 사례까지 이어진 것 그렇죠. 아니냐 똑같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퍼센트 말해 주시니까 요즘에 이제 검찰 개혁이 주요 이슈인데 검사들도 대한민국에 기소된 분이 단 한 분도 없더군요. 그렇죠. 거의 그와 마찬가지로 네네, 똑같아요. 우리 사회 철옹성처럼 기득권을 네네. 이루어왔었는데 심지어 굉장히 오래전에는 12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업주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어디 사업장이었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인 사업장이었는데요. 지역은 좀 밝히기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딱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죽은 노동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거죠. 예. 그래서 1년이 지나는 이 즈음에서 김영균법으로 불리우는 개정안도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진상규명 노력도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송 교수님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사고 직후에 작년 12월 27일 그 산업안전보건법 소위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그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2019년 4월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소위 이제 특조위라고 보통 부르는데 특조위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2일에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에는 뭐 적정 노무비 지급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많이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사실 김영균 씨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구의역 끼임 사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OECD 가운데 산재 사망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별게 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다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이태성 간사님은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고 김영균 노동자가 일했던 그 석탄을 취급하는 설비들의 운전과 경상 정비를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어휴, 그 작년에 이맘때쯤 사고 소식 듣고 엄청 놀라셨겠네요. 사실 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사고 사망 사고들이 있었고 김영균 노동자 이전인 2017년 11월 달에도 태안화력에서 똑같은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그 밸브에 끼어서 파열돼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응급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그 협력회사의 간부의 차를 타고 나갔다는 언론 보도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때만이 어쨌든 그때도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그 안전점검들을 나왔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개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2의 또 김영균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현장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전사는 많이 바꿨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로 누군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2인 1조가 지금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MBC에 나왔던 현장의 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그분도 2인 1조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컨베이어가 운전되는 운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를 못하고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발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들이 있었고 특조위 조사 결과에서 그런 게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 마스크라든지 안전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말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시설들이 발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여기에 또 산재에 노출되면서 실제로 폐암이나 폐질환에 노출돼서 실제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2인 1조는 이제 일부분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미진하다. 네네. 또 산업 마스크는 또 일부분이죠. 네. 그 전체 작업장 환경 안전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사측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노동부나 필요하다면 정부 예산으로라도 지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우선 대책으로 그래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9년도 3월 달에 190명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조위에서나 저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190명 외에 490명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발전사나 정부의 입장은 컨설팅 하고 있다. 용역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나오면 실제로 그 투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인 1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조건이라고 저희들은 노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과도 전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태안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9월 말에 임시 폐쇄가 됐어요. 왜요? 그 1급 발암물질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 지역에서 몇 군데 발전소 주변에 예. 학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발전소에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학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조사를 했고 그중에 한 학교가 9월 말부로 임시 폐쇄를 했거든요. 1급 발암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10배나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소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발전소라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암 물질에 노출된 환경일 수밖에 없나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예, 실제로 아까 권미정 사무처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발전소 삼천포 발전소에 그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29명이에요. 그리고 하동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0명. 그리고 여기 가까운 그 보령 발전소에서는 10분 정도가 또 암에 걸려서 사망하셨다는 언론 보도를 저희가 접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발전소의 그 원료로 쓰고 있는 석탄이 예. 비산이 많이 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바람에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여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 날리는 흡입하게 되죠. 흡입하는 것들을 하는데 인근 주민에까지 이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한 어떠한 건강 환경 측정이라든지 작업 환경 측정들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보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흡입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거는 측정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이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오신 송 교수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발연대란 모르지만 2000년이 훨씬 지나서 벌써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이쯤에도 기본적인 이런 산업 안전 마스크라든가 2인 1조 시스템도 안 되는 이유가 역시 성장과 발전 위주의 패러다임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난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발전 산업 분야가 국민들의 어떤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성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석탄을 이용해서 우리 화력 발전소에 쓰는 그 주된 연료가 석탄인데 석탄은 사실 그 땅 속에 있는 화석 연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비소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정상에서 그런 어떤 중금속물, 카드뮴이나 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늘 그렇게 동일하게 작업을 해왔던 부분이 지금 이제서야 도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 김은균 특조위가 4개월간 활동을 해서 일단 진상규명이라고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또 권고안이라고 결론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보니까 22개의 권고안 정해졌습니까? 간사님도 그 특조위에서 활약을 하셨죠? 네, 발전소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어쨌든 현장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22개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보니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세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계시니까 이 간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연료, 환경설비, 경상정비 쪽에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급 보안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직 문화 자체도 군대 문화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지시하는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군대에서 고참이 하급자한테 일을 시키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명하복식의 그런 형태들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시설 장비의 운영권이 모두 원청인 발전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것들을 시설이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에게 아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운전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인데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원청과 똑같은 지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직접 고용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건강을 발전소의 문제가 화력발전소의 문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운전하고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결국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권고안의 1번 핵심은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해야만 이 문제를 그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료나 환경설비, 경상정비 쪽에 더욱더 이런 것이 요구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최근 5년간에 346건의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중에 337건인 97%가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노동 강도를 넘어서 이제는 죽음까지도 더 아래로 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조위 결과로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원청의 과도한 업무 지시를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은 그 업무를 꼭 수행해야 되는 압박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알고 내가 다칠 걸 알면서도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부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 구의역에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군이 정규직화를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확보한 결과 실제로 사망사고가 거의 줄었고 실제로 안전사고도 절반 이상, 상당수 이상 개선이 됐다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어느 일터나 노동자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 있었던 교통공사 사고 때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만 문제로 이렇게 치부된 것도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상시 업무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그 일이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누군가가 맡아서 딱 끊어내고 그다음 라인은 또 누군가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발전소를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해야만 일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화가 실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특조위의 가장 첫 번째 권고 내용이었죠.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34개 가운데 산재 사망도 1위고요. 비정규직 부문도 1위입니다. 이게 지금 고쳐 나가야 될 저희가 지금 부문인데 두 번째 권고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무비의 착복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이 부분은 조금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용어가 낯설 수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특조위 조사를 하면서 희한한 계약서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0원이에요.
이런 계약서 혹시 보셨습니까? 이윤을 내지 않는다는 게 기업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계약서가 이윤과 일반일비거리가 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윤을 내는 구조는 노무위에서 착복할 수밖에 없는 걸 공공연하게 이런 계약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그 조사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평균이 5.9%입니다. 그런데 지금 KPS는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민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9%까지 육박합니다. 그만큼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근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이익의 그것을 했던 거는 결국 노무위에서 착복하는 구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그 착복률을 확인해 보니 50% 넘게 착복하는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청업체가 그대로 착복하는 구조였었고 이런 것들이 원청에서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무점을 또 저희가 물어봤더니 원청은 자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불법하게 하려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력업체와 그것을 근로계약을 하는 노동자 간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보면 유리한 것은 다 뽑으려고 하고요. 네. 이런 산재 문제나 인건비 불리한 것은 우리는 모른다. 네. 하청에서 알아서 해라. 거의 이런 구조로 지금 수십 년 동안 흘러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 세금으로는 전기요금에서 징수가 돼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사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세금을 민간업체에 그냥 퍼주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원청에서 1,000만 원이 내려보내면 네네. 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깎입니까? 실제로- 사례나 평균으로 보면. 그 김영균 노동자가 지급받았던 금액은 월급으로 이제 원청에서 설계했던 금액은 446만 원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연장, 야간, 발전소는 그 24시간 돌아가는 설비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도 하고 야간 근무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급받았던 금액이 212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상 최저임금밖에 안 됐고 실제로 착복됐던 금액은 234만 원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 내려보낸 거에 반만 우리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반 이하로. 반 이하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원청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계약을 할 때 이 예. 계약의 당사자가 원청이에요. 그 하청이 이 사업을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넣으면 그 계약서를 받아서 체결하는 게 원청이라는 거죠. 원청이 받아서 할 때 이미 이윤이 제로예요. 예, 아까 봤죠. 그렇죠. 그 제로를 본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사실. 무책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권고안을 보면요.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22개 권고안 중에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집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뜻이 있고 예산 인력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12월 12일 날 그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조안의 권고안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예.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미 노조나 특조위에서도 권고안을 통해서 490명에 대한 인원을 그 추가 필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직종을 보면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를 다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가 막 쌩쌩 심지어 이 컨베이어 벨트는 1초에 5에서 6m를 가는 설비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 펜스가 있다 하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끼임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옆에 누군가 있어달라고 노동자의 목소리와 특조에서도 권고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부가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중앙부처 중에 고용노동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청이 있을 텐데요. 네네. 담당 부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일 텐데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체크 안 합니까? 뭐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은 충남 지역의 작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근로감독관 한 명이 그
담당하는 업체가 뭐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할 수도 없을 지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저희한테 항변을 하는 거죠. 예,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번째 권고안의 부분은 노동 안전을 위해서 민영화 외주화를 철회해야 된다. 이 민영화 외주화 철회라는 것이 이제 구호를 보면 우리 이 간사님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이랬는데 사실 위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라는 구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핵심적인 개선안이겠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 20년 전에 발전소에 그 입사를 해서 일을 했지만 그때는 한전의 100% 자회사로 저는 사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20년 후에 저의 모습은 3년짜리 용역회사에 파리 목숨의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3년마다 재계약하셔야 되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고임금자나 아니면 저성과자들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그 협력업체에서도 받질 않아요. 고용 승계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퇴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던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경영의 효율성을 사실 담보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 발전사가 민영화되면서 위험은 더 아래로 갔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많이 죽어갔고 그래서 사실상 아까 MC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민영화의 폐해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보니까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그 압도적 비율이 원청이 아니고 하청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97% 정도가 다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발전 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을 민영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필요인력 충원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인력 충원이나 또는 시설 투자나 또는 공정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그 민영화된 기업이 그런 어떤 많은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시설 많이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또는 관리적인 어떤 측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현재 민영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점 이제 국영화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달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전력이 민영화된 그 전력 회사입니다. 태풍 때문에 거의 한 40만 가구가 정전이 거의 한 달간 지속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영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뭔가 이 발전 산업과 비슷한 어떤 국가 기반 산업은 전부 다 이제 국영화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발전이란 것은 정말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 끊겨버리면 산업도 멈추고 우리 일상생활도 아주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기반 산업이자 제가 몇몇 분들께 들었더니 국가 보안시설로 뭐 다룬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발전소를 치시면 주소가 안 나옵니다. 네. 그 정도입니까? 네네. 그래서 출입 통제도 엄격하고 실제로 거기에 출입하려고 하게 되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한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보안이니까 내부의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이 절차적 합리성 또 산업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까 28차례나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묵살되면서 저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제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네 가지 외에도 특조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 인권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현장 노동자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일을 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한 2km 되는 데를 걸어와서 사무동에 가서 화장실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 위원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현장 노동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화장실을 제발 만들어달라 현장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럼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샤워장은 어떤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간에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 것 인권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것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구조였었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하청 노동자가 원청인 발전사에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설비나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 해주는 거예요.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내 직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니네 그 하청업체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래서 여전히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의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인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갈 길이 지금 멀어지는데 그 갈 길은 가긴 가야 되겠습니다. 사고 1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데 이 사고의 당사자인 이 김영균을 잃은 어머니 김미숙 씨가 거리로 나서고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의 심경은 어떠실지 저희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애달픈 내 아들 은근아. 밤이 되면 별을 보며 너를 찾았고 매일 꿈속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잠을 청했단다. 아직 엄마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단다.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공고한 그 이행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를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 되면 하게끔 만들려고 서울로 이사를 했고 아들 영균이 죽음은 미리 예견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산업법이 누더기가 되어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들 영균이한테 부끄러워 제가 낯을 둘 수가 없거니와 강력한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들 보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일주기가 다 되도록 정부는 공고한 이행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죽음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유가족들 만나서 그 내미는 손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나중에 만나면 떳떳하게 아들한테 너가 그렇게 죽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전하면서 애가 저를 좀 용서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무대의 어머니 역할을 우리 김미숙 씨께서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졌죠.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 10월 26일 날 김용균 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어머님이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회에서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피해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김용균 재단은 그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고 그들의 삶을 누군가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자, 근데요,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식도 중요하고 이 노사 양측에서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가장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던 산안법이라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송 교수님, 네. 주요한 내용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소위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내년 1월 16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 표면적으로 이제 강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작업 중지 명령을 이제 관할 노용도지청에서 이제 예.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과거에는 전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해당 공정만 그렇게 범위를 국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하청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지금 이제 그 발전 업무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김영근 없는 김영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좀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항을 보니까 이제 주요한 조항은 역시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간사님 또 처장님 말씀한 대로 수십 년 동안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도 사업주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사업주도 그렇고 우리 사법기관에서도 그렇고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 지말로 돈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 아니라는 의식이 지배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는 이것도 센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사망사고 초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 개정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저희가 그 청소년들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만 팔아도 그 편의점 업주에게 이와 비슷한 벌금형이나 이런 걸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죽고 그걸 통해서 유가족이 이렇게 슬퍼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런 노동자들이 하루에 3명씩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명의 노동자들이 1년에 죽어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그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 사업주에게 엄히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노동 현장에 적용한다면 실제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말씀이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법안 내용인데 발의는 됐습니다. 보니까 2년 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신경을 썼던 법인데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계류 중인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통과될 정도니까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기 어렵겠죠. 예, 그렇죠. 국회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처벌 조항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와 있죠.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산안법을 개정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3천만 원 이상,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소한 누군가가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을 때 최소한의 이거 이상은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자가 아니라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을 때만 예방에 힘을 쏟는다는 거죠. 예. 사실 법을 만들 때 이제 뭐 이상으로 가져야 그렇죠. 최소한의 이 정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각심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렇지 차원이죠. 않다 보니 지금은 다 400만 원, 300만 원. 삼성중공업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사고로 죽었지만 처벌받은 거는 실제 물량팀에 있는 그 노동자 또는 그 신호를 했던 신호수 노동자만 구속이 됐어요. 벌금은 3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영균 일조기 추모위원회에서 아까 잠깐 나왔던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더 개선 사항을 내놓으셨죠?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던 것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앞에도 나왔지만 실제 서부발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경영 책임자는 없어요. 빠져나갔어요. 다 밑에 말단 관리자들만이 일정하게 처벌을 받겠죠. 현재 그렇게 무혐의 처리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만 다음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발전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한 지가 IMF 이후 특히 심해졌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로 보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원청 노동자가 500만 원 받고 하청 노동자가 250 정도 반 정도 받는다면 네. 750을 평균 정도 내서 한 3, 400 사이에서 고루 받으면 대한민국 전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평등하게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일단 일터의 현장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원청과 하청의 오래된 그 구조화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12월 12일 날 발표한 것도 이것을 다시 인소싱, 우리가 말하는 재공용화, 그리고 정규직화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 정규직화하고 직접 고용하는 건 동의한다. 예. 발전소를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어떤 이유를 얘기하셨냐면 민간업체, 특히 상장된 민간업체가 도산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뭐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간접 인력이라고 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가시설에 아주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계속 지적했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설의 운전과 경상정비를 하는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네. 이런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계속 이것들을 통해서 또 죽음의 외주화를 더 아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가 살인하는 이런 공공기관을 만들 건지, 오히려 저희가 이런 대책을 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일 날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방안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보면. 네. 과연 이게 일터에서 적용되는 실효성 여부를 두고 지금 맞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경영주 측에서 사업주 측에서 알아서 정규직화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럴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시시각각 이슈를 다룰 때마다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민주화되면서 모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난망하더라고요.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위험의 외주화,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해당 작업이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위험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이 경영 효율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이걸 하청으로 주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 환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되게 핵심적인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자료입니다. 해외 자료인데 미국에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에 대한 거, 독성 물질 허용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자료와 같이 이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사업장이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한 그 안전보건 그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놓으면 작업 환경이 더 쾌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전하게 쾌적하게 그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좀 더해서 작업 환경만 바뀐다고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작업 환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위험 외주화를 금지해야 되고 원하청 구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기계가 낡아서 또는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청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분절되어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는 이 단계가 2단계, 3단계, 4단계를 끊어져요. 그러면 이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위험을 서로 이야기할 수 없고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문화도 달라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용 구조가 달라져야만 그 나머지 것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잘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죠. 네. 조직 문화 말씀하시니까 아까 군대 말씀하셨는데 요즘 군대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 내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갑질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군대에서도 지금 뭐 일과 끝나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보고 뭐 자기 취미 생활도 즐기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요. 뭐 사례들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왜 자꾸 군대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있냐고 하면 실제로 원청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후배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에는 고등학교 후배였고 하청에는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후배가 그 하청 노동자인 선배에게 반말도 아닌 존댓말도 아닌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이 선배가 물었더니 원청인 발전사에서 이런 조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약간 반말, 존댓말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못된 문화를 그리고 뭐 중간 간부 하청 노동자에 대화를 할 때는 중간 간부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원청의 어쨌든 클래스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갑을 관계를 확실히 형성해서 군기를 잡기 위한 문화가 있다.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현장 노동자들한테 들은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화들이 왜 확산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뼛속까지 원하청의 계급적인 문화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발전소의 문서로 확인했던 것들이 신분별, 계급별 감성계수라 해가지고 원청이 죽으면 1.5점, 하청이 죽으면 0.5점, 건설 노동자가 죽으면 0.2점 이렇게 점수화로 매겼던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점수로 환산했던 이런 문화들은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실. 새로운 신분제도 같은 이런 거죠. 참담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저도 심각해졌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또한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정규직은 있긴 했거든요. 우리가 이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필요시에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그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70, 80% 이상의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조직 문화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노동자들 안에 우리는 다른 계층, 다른 계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비정규직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만든 것이 비정규직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비정규직을 좀 뭔가 비공식적으로 쓰고 싶었던 사업주들에게 이제 경영이 어려우시니 써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허가증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좀 바꿔야 된다. 통과하려고 그럴 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실제로 이제 같은 노동자끼리 또 노동조합끼리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에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도 몇 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문화가 달라지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현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의 차이에서도 원청과 하청처럼 그런 것들이 문화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회사 성향의 노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노조에서는 사실 정규직화를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고
저는 사실 그 정규직 노조에 고소 고발까지 돼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입장 차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물론 이제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있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 갈등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노노 갈등으로 비치는 그렇죠.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회 시스템 전체를 그렇죠. 바꾸지 않으면 네네. 그 표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네네. 그러나 대부분 그걸 자꾸만 노동자와 노동자들끼리 대립하는 것으로만 보다 보니 노동자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제기를 하시거든요. 예. 저희 카드 수수료 문제 가지고도 갑을병정이 있는데 을들의 싸움 내지 을병정의 싸움으로 몰아가면 안 네네네. 된다고. 그럼요. 예. 저희 방송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네네. 예. 자, 이제 시간은 슬슬 마무리해 볼 텐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200개 넘는 나라 중에 GDP로 12, 3등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전히 기업의 문화,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 김영균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이 되고 있으나 개선점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 사회 인식도 바뀔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으로서 1주년 맞았고 내년에 또 2주년이 될 테고 점점 이제 해가 갈 겁니다.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총평 삼아 듣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 예, 지금 현재는 그 근로자의 그 중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예, 그래서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더 물어서 좀 이런 좀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의 어떤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처벌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그 기업의 어떤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관심이나 의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처장님. 네,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예. 이 산업재해는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회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노동자가 자신이 실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 사회가 그리고 사업주가 기업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잘 만든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정 의원님. 오늘 여기 오면서 김영균 노동자의 재조사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 정부의 온갖 대책들과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려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현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장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지적하신 것들처럼 발전소가 죽음의 일터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동자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과 발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